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 당국이 집단 면역의 목표는 바이러스의 완전 퇴치가 아니라 일상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국내 도입 예정인 화이자 백신 500만 회분 가운데 443만 6천 회분이 우선 들어옵니다. 인도에서 체류 중인 우리 교민 172명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교민들은 7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하며 2차 200여 명은 오는 7일 귀국 예정입니다. 전염력이 더 센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면서 미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집단 면역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다음 달 초까지 12살에서 15살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덴마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얀센의 코로나19 백신도 접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선 신규 확진자 확산으로 긴급 사태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도쿄올림픽 개최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돌발적으로 발생해 농작물이나 산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을 돌발해충이라고 부릅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돌발해충의 부화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졌는데요. 잠시 뒤 날씨학 개론에서는 돌발해충으로 인한 피해와 방제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집단 면역 형성의 목표는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도 많고 계속 변화하고 있기에 바이러스 퇴치 목표는 애당초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고 목표한 적도 없다며 정부에서 목표로 한 것은 일상생활 회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열린 간담회에서 인구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입장입니다. 또 오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자 질병관리청은 집단 면역 달성이 어려워 백신 접종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집단 면역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같은 상태로의 근절은 어려우며 인플루엔자처럼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집단 면역 달성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백신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미국인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초기 미국에서 최대 확산지였던 뉴욕주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19일부터 식당과 체육관 등에 적용했던 인원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는 지하철도 24시간 운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인근 뉴저지와 코네티컷주도 함께입니다. Beginning Wednesday, May 19th, most capacity restrictions will end across the tri-state area. That includes retail stores, food services, gyms, fitness centers, amusement and family entertainment, hair salons, barbershops, offices, etc. 감염률과 입원이 꾸준하게 줄고 있어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 면역은 아직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오히려 미국에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게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의견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몇 년 동안 계속 퍼질 것이어서 관리 가능한 위협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집단 면역의 기준이 애초 인구의 60에서 70%였다가 전염력이 더 강한 변이가 속출하면서 최소 기준선이 80% 이상으로 올라간 게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기에 백신 접종을 꺼리는 미국인이 30%에 이르는 것도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Not only from the data, but from conversations with community members and leaders, that there are still people who have questions and want more information about vaccines. 이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보건당국자들은 연일 백신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것인데 거부감 있는 사람들이 팔에 주사를 놓는 것이 미국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인도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가운데 현지 체류 중이던 우리 교민 172명이 특별 항공편으로 1차 귀국했습니다. 우리 교민들을 태우고 인도 첸나이에서 출발한 현지 비스타라 항공의 특별 운항편은 4일 오전 10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교민들은 귀국하자마자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돼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오더라도 7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시설 퇴소 전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퇴소 후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하고 자가격리 해제 전날 다시 한번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는 7일에는 인도 벵갈루루 공항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특별 운항편으로 교민 200여 명이 2차 귀국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사용될 화이자 백신 43만 6천 회분이 5일 들어옵니다. 다음 달까지 국내 도입이 예정된 물량 500만 회분 가운데 일부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물량을 포함해 이달에는 175만 회분, 다음 달에는 325만 회분이 도입됩니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매주 수요일마다 정기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계획에 변동이 없다며 백신 도입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순회형 PCR 유전자 증폭 검사가 시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순회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3일 서울체육중학교, 고등학교, 광희중학교에서 실시한 순회형 PCR 검사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체육중고등학교에서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의 48.3%인 학생 311명과 교직원 30명이 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광희 중에서도 전체 학생과 교직원의 39.5%인 361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순회형 PCR 검사를 진행한 뒤 11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등교해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천교육 교사 모임이 지난달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초중고생 6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87.1%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지만 학교에 나와 공부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도 학교에 계속 나가고 싶다는 응답도 71.5%에 달했습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등교를 더 선호했습니다. 작년보다 등교 일수가 늘어난 것이 좋은지 묻는 질문에는 초등학생의 63.2%가 그렇다고 응답했지만 중고생은 46.2%로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12세부터 15세까지에게도 접종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초까지 승인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각 3일 보도했습니다. FDA 계획에 정통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FDA 승인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나올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FDA 승인이 나면 미국에서 해당 연령대의 수백만 명이 추가로 백신 접종을 받게 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FDA 승인이 나온 다음 날 백신 자문회의를 열어 임상시험 자료를 검토해 백신 접종 권고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승인은 미국 백신 접종에 큰 진전이 될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망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12살부터 15살까지에게 접종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 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DPA 통신이 현지 시각 3일 보도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다만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결과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두 회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 대상을 12살부터 15살까지로 확대해달라는 요청을 유럽의약품청에 제출했습니다. 덴마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미국 얀센이 개발한 백신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제외하기로 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들 두 백신은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를 인체에 주입하기 위해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활용합니다. 덴마크 보건당국은 얀센 백신을 이용하는 데 따른 이익이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을 상회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유럽의약품청도 얀센 백신 접종이 희귀하지만 심각한 혈전 발생 사례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AFP 통신은 EU 집행위원회가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EU에서 승인받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대해
비필수 목적 여행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르질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 관광 산업을 회복시키고 국경 간 우정을 안전하게 되살릴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자는 충분한 면역 효과를 위해 접종 뒤 2주가 지나야 하며 EU 회원국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나 자가격리 등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뛰어든 제약사들이 주사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백신을 출시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차세대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일부는 알약과 분무기 등의 형태로 개발되고 있어 백신 운송과 접종이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세계적으로 277개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 중이고 이 가운데 93개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개는 알약처럼 입으로 삼키는 형식의 백신이고 7개는 코에 뿌리는 분무 형식의 백신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백신이 개발된다면 운송과 보관의 어려움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들이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백신은 대부분 임상시험이 중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까지는 시장에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도쿄와 오사카 등 일부 지역에 긴급 사태가 내려져 있지만 일주일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맞아 쇼핑가와 관광지에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유동인구 증가뿐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더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림픽 개최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일본의 쇼핑가와 유명 관광지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4월 29일부터 내일까지 이어지는 황금 연휴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연휴 기간 일본 국내선 예약자는 11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늘면서 연휴 이후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일요일인 그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00명. 어제도 월요일 기준으로는 15주 만에 처음으로 4,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연휴 여파가 본격적으로 미치기 시작하면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긴급 사태를 해제한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오히려 긴급 사태를 연장하고 적용 지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긴급 사태가 연장될 경우 올림픽 개최에도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医療の逼迫の状況などを踏まえてオリパラに関わる議論をしっかりとやるべき時期に私は来たと思います。 오자키 하루오 도쿄도 의사회 회장은 도쿄 지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명 정도인 상황을 만들지 못한다면 올림픽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쿄의 신규 확진자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치가 874명이나 됩니다. 또 최근에는 전염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늘고 있어서 신규 확진자를 100명 정도로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국내 백신 재고가 점점 바닥을 드러내면서 곳곳에서 백신 접종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정부는 11월 집단 면역에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외 전문가들 가운데선 집단 면역의 회의적인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장담하지만 우려하던 백신 가뭄이 현실화된 건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네,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백신은 3일 기준으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를 모두 합쳐서 80만 회분 정도입니다.
최근 접종 속도로 보면 이번 주 내로 전부 소진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예. 현재 서울 곳곳에서도 백신 1차 접종 예약을 받지 않는 곳들이 있고요. 또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중단한 곳도 다수 있고 강원도 등에서는 아예 운영을 중단한 접종센터도 나왔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2차 접종분을 1차 접종에 앞당겨 사용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비판했는데요. 1차 접종 인원을 이렇게 최대한 늘린 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1차 접종만으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1차 접종자를 최대한 늘리는 게 우리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이고 예. 이런 전략을 외국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정상적인 백신 접종 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백신 수급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앞으로의 백신 수급 상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가 추가적인 백신 도입 계획을 밝혔죠. 접종 중단 사태 어떻게 될까요? 네, 정부는 현재 접종 중단을 빚고 있는 75세 이상 대상 화이자 1차 접종이 이달 셋째 주부터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오는 9일 이후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오는 27일부터는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현재 백신 접종 속도가 백신 도입 물량에 전적으로 달린 셈인데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오는 14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모두 720만 회분 정도로 차례로 공급이 되고요. 또 여기에 코백스 물량 167만 회분을 포함을 하면은 6월에는 모두 890만 회분이 도입되는 겁니다. 예. 또 화이자 백신은 5월과 6월에 500만 회분이 매주 차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 다른 도입 일정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제약사와의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예정대로라면 이달 안에 접종이 모두 재개된다는 내용인데, 자, 그런데 백신 접종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정말 11월에 집단 면역 달성이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11월 집단 면역은 가능하다,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오히려 접종 목표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2분기 접종 대상이 기존에는 65세에서 74세였는데요. 60세에서 74세로 확대돼서 400만 명이 늘었습니다. 모두 895만 명이 대상입니다. 예. 상반기 접종 목표는 기존 1,200만 명을 넘어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9월 말까지는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당초 계획한 1,200만 명의 예방접종을 달성하고 1,300만 명까지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백신 공급도 만전을 기하여 11월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 입장에 대해서 국내 전문가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 가운데서는 11월 집단 면역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이 전부터 많았는데요. 지난 3일에는 오명동 중앙임상위원장이 국민의 70%가 백신을 맞아도 집단 면역이 어렵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고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집단 면역에 도달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마스크를 벗고 거리 두기도 종료하고 세계 여행도 격리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다고 믿으며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접종률 70%에 도달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곧 사라지고 거리 두기를 종료하는 일은 저절로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서 면역이 형성되더라도 코로나19 발병을 막고서 이 증상을 예방하는 거지 타인에게 전파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건 아닌데요. 예. 이 때문에 백신 접종으로 지금보다 유행이 안정되는 수준은 가능할지 몰라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돼서 환자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수준의 집단 면역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오 위원장은요, 결국에 코로나19가 겨울마다 유행하는 독감 같은 바이러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예.
코로나19를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다는 거군요. 미국에서도 같은 전망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요, 미국 전문가들이 집단 면역 달성이 영원히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 일치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코로나19가 관리 가능한 위협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이런 결론을 내놓은 건요,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또 일부 미국인들의 백신 거부감 때문인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최근 바이든 미 대통령은요, 최근 연설에서 언제쯤 미국이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의 몇 %가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있다면서 집단 면역 형성 시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there's a debate, and I'll end with this. There's a debate into what constitutes herd immunity. Is it 70% of the population? Is it 68%? Is it 81%? The point is that by the end of the summer, right now, every single person 16 years or older doesn't have to wait in line, can show up and get a vaccination now. My plea to everyone, get vaccinated now, please. Thank you. 네, 이처럼 미국 정부는 물론 국내외 전문가 대다수가 집단 면역 형성과 코로나19의 완벽한 종식에 대해서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만큼 백신 접종으로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집중을 해야겠고요. 또 백신 접종이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해도 방역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이 완벽한 종식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다지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최소라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사과했습니다. 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외 출장 가족 동반 논란에 대해서는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비용 부담은 반반씩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사장 지원 당시 민주당 당적 보유 논란에 대해서는 임명 당시에만 당원이 아니면 된다는 답을 받았다며 초빙 공고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3% 올라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39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2.3%가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 8월 소비자 물가가 2.5% 상승한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통계청은 작황부진과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에 농축수산물 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세를 나타낸 가운데 국제유가가 석유와 공업제품 가격까지 밀어올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가격은 13.1%나 급등했고 휘발유와 경유 등 공업제품 가격도 2.3% 올랐습니다. 주류 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외식과 모임이 줄면서 전반적 주류 소비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주류 수입량은 40만 4천 톤으로 1년 전보다 13.7% 줄었으며 2018년보다는 2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6년부터 3년간 평균 28.5%씩 증가세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수입 주류 시장에서 비중이 가장 큰 것은 맥주로 네덜란드, 독일, 중국, 미국 등의 순이었고 한때 시장 점유율 1위였던 일본산 맥주는 9위로 처졌습니다. 다만 과실주는 전년 대비 30.4%가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혼술 유행과 맞물려 와인 소비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의 해안사구가 심하게 훼손됐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덩달아 해안사구에 사는 흰물대새 생존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간다면 제주를 찾는 흰 물대새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도에 밀려온 해양 쓰레기가 가득한 백사장. 그곳을 조그마한 새들이 돌아다닙니다. 해안사구가 고향인 흰 물대새입니다. 흰 물대새는 해안사구 모래땅에 둥지를 틀고 3월에서 6월 사이에 알을 낳아 번식합니다. 육지와 바다 생태계의 중간지대인 해안사구에만 살아 국가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북미에선 보호종으로도 지정돼 환경적 가치를 인정받은 흰물대새.
이 새들이 제주 바다에서 점점 줄고 있습니다. 흰 물대새의 터전인 해안사구가 개발로 계속 사라지고 있어서입니다. 해안사구가 사라지면 이 고향이 사라지는 거죠. 그 사람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서 어떻게 사람이 사는 마을이 없어지든 얘네 마을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얘네가 이제 제주도를 이제 더 이상 안 찾을 수 있다. 해안사구를 찾는 사람도 새에게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올레길처럼 그전에는 없던 길이 해안사구에 생기면서 찾는 이의 발길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해안사구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곳에 사는 흰물대새의 번식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흰물대새는 알을 보호하려고 일부러 쓰레기 옆에 둥지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사구를 걷는 사람들이 작은 알을 보지 못해 밟기도 하고 어미새는 제대로 알을 품기도 어렵습니다. 환경단체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해 비롯된 일이라고 보고 해안사구와 흰 물대새 습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안사구도 모르시는 분도 많고요. 또 해안사구에 흰물대새라고 해서 이런 특이한 종이 생기는 경우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지나가다가 이 알을 밟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곳이 해안사구이고 또 흰물대새 산란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가지고 이걸 설치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흰물대새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인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안사구와 삶을 함께하는 흰 물대새. 무분별한 개발에 해안사구가 사라진다면 그곳에 사는 흰 물대새도 함께 사라집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이자 세계적인 자선 사업가인 빌 게이츠가 부인 멀린다와 이혼을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46조 원의 재산을 가진 세계 네 번째 부자의 이혼이자 자선 사업에 열중했던 모범 부부의 결별이어서 이혼 사유나 앞으로의 공동 자선 사업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4년 하와이에서 결혼한 빌 게이츠와 부인 멀린다는 현지 시각 3일 각자의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공동声明에서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7년 동안 훌륭한 3명의 자녀를 함께 키웠고 전 세계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재단도 세웠다고 회고했습니다. 이혼 이유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고만 밝혔습니다. 관심은 재산 분할과 이들 부부가 운영해온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선단체인 빌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 미칠 영향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포브스를 인용해 빌 게이츠의 재산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1,30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6조여 원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혼 결정에 따라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 분할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부부는 법원에 제출한 이혼 신청서에서 결혼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경에 이르렀다며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 내용은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이혼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전 부인 맥켄지 스콧에게 자신이 보유한 아마존 주식의 25%, 우리 돈 약 39조 원을 준 바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으로 옮긴 후 멀린다와 함께 질병과 기아, 불평등을 퇴치하고 교육을 확대하는 빌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해 활동해 왔습니다. Better health leads to better education, which leads to better economic opportunities, which leads to broader prosperity for communities and countries.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에는 이런 재단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지원해 왔는데 두 사람은 이혼 성명에서 자선재단에서는 계속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빌 게이츠 부부의 이혼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선사업, 공중보건, 비즈니스 분야에서 충격파가 몰아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몬배입니다.
홈 가드닝이란 식물을 활용해 집안을 정원처럼 가꾸는 것을 말하죠. 코로나19로 집콕 쪽이 늘면서 홈 가드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내 정원을 만들면 공기 정화는 물론 심신 안정에도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는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홈 가드닝의 세계에 빠져봅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요즘. 미세먼지의 황사로 환기까지 힘들어져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공기 정화에 심신 안정, 그리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는 홈 가드닝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도심 속 나만의 실내 정원 만들기, 홈 가드닝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집안에 멋진 정원을 만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찾아간 곳. 거실뿐 아니라 침실에도 식물이 가득한데요. 식물을 너무 사랑해서 집안을 정원으로 만든 대체 식물을 몇 개나 키우는 건가요? 정확히 다 세보진 않았지만 대략 28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280개요? 네. 아니 근데 이거 이름은 다 아세요? 당연히 알죠. 제가 키우는 식물들인데. 아니, 이 식물들의 이름을 다 안다고요? 정말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얘는 아디안툼 히스피둘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론즈 비너스라는 유통명을 가지고 있는 고사리예요. 이거? 얘는 필로덴드론 실버 클라우드라는 종류인데요. 그러니까 품종이 개량됐다는 그런 말도 있고, 원종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종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이거는 틸란드시아인데요. 파인애플과 식물이거든요. 틸란드시아 세로그라피카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뿌리 없이 그냥 공중에 매달려서 사는 공중식물로 유명한 그런 식물이죠. 키우는 식물의 이름과 특성까지 신기하게도 줄줄 꿰고 있네요. 이렇게 있어요. 식물 대부분을 침실에서 키우는 상혁 씨. 그의 독특한 식물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제가 대학교 생활했을 때 기숙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해외에서. 근데 그때는 저만의 공간이 없으니까 조금 답답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오면서 정착하면서 저의 공간이 생기니까 거기서 생동감을 불어넣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찾은 게 식물이었고, 그 뒤로 하나 둘씩 키우기 시작하니까 지금 이렇게 많아진 것 같아요. 가족들 반응은 어때요? 처음에는 싫어하셨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밖에 많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집에 밖에 나가지 않아도 굳이 그 실내 공간에서 이런 많은 식물을 함께 감상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어서 요즘에는 좋아하셔요. 요즘처럼 외출이 어려운 때에 이런 공간에서 지내면 매일 살림욕하는 기분일 것 같은데요. 밖에 있다가 네.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떠세요? 뭐 좀 상쾌한가요? 혹시 지금 어떠신가요? 공기가 좀 맑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렇죠. 네. 제가 여기에 가끔씩 공기청정기를 돌리긴 하는데 그때마다 한 자릿수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친구들이 오면은 제 방의 공기가 다른 실내 공간하고 조금 더 쾌적하다라는 말을 조금 들었어요. 공기청정기를 돌려보고 확인해보니 미세먼지 지수는 딱 한 자릿수. 이렇게나 좋다는 식물의 실내 공기 정화 능력은 정확히 얼마나 되는 건지 농촌진흥청에서 식물의 미세먼지 정화 능력을 실험해 봤습니다. 이 미세먼지 분진을 인위적으로 분사한 후에 빈 챔버와 식물 챔버에 주입하여 4시간 후에 제거되는 양을 비교하게 됩니다. 각각 격리된 공간에 30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의 미세먼지를 주입 후 4시간 뒤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식물이 있는 곳은 미세먼지가 3분의 2가 줄었고 빈 곳은 2분의 1이 줄어 식물이 있는 곳의 공기 저하 능력이 더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식물이 미세먼지를 없애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이제 크게 보면 1차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흡수와 흡착이 있습니다. 흡착이라는 것은 이 표면 앞쪽의 왁스층에 묻는다든지 뒷면에 묻어 있는 거, 이게 이제 흡착이고요. 흡수라는 것은 뒷면을 보면은 기공이 있는데 이 기공의 사이즈가
크게는 20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 이하이기 때문에 이게 기공을 통해서 직접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흡수에 의한 제거입니다. 입에서 대사작용에 의해서 저감도 하지만은 뿌리 쪽으로 내려보내서 뿌리의 미생물의 도움을 받아서 저감을 하게 됩니다. 조금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식물은 증산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음이온이 발생을 하는데 이 음이온에 의해서 미세먼지는 또 대체적으로 플러스 이온을 띠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만나면 입자가 커져서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고요. 미세먼지와 황사로 외출이 힘든 요즘. 실내 식물을 기르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초보자도 기르기 쉬운 식물, 뭐가 있을까요? 우선 식물을 처음 키우거나 이제 접하면 제일 키우기 쉬운 식물이 바로 요건데요. 산세베리아라는 식물이고요. 실내 어느 곳에 두어도 어두운 곳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되게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고요. 그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돼서 만약에 바쁘신 분들이 키우면은 더 편하게 실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식물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디소칵투스 앵글리게르라는 식물인데, 그래서 선인장인데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선인장이어서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여기 잎에 이미 줄기에 그 물을 많이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물을 주지 않아도 실내에서 잘 키울 수 있는 식물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루엘리아 데보시아나라는 식물인데요. 이거는 보통 식물원 같은 곳에 가면은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많이 심겨지는 식물이거든요. 근데 이 루엘리아 데보시아나가 그만큼 음지에서도 잘 버티면서 자랄 수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식물도 실내에서 두면서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 식물 기르는 데는 도 같은 상혁 씨. 그런 그도 식물 관리에 애를 먹던 시절이 있었다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오래된 선인장이 있었는데 그 선인장이 죽었어요. 그래서 조금 제대로 식물을 알고 키우고 해야겠다. 하나의 생명체인데 이 아이들도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를 들었는데 그때가 계기가 돼서 그때 식물에 대한 그런 신세계가 열렸죠. 조금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식물을 만졌을 때 그런 행복감도 있고 심리적으로 위안되는 것도 있고. 그때부터 원예 공부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상혁 씨. 이렇게 멋진 실내 정원을 갖고 싶다면 꼭 지켜야 할 게 있답니다. 제가 이거 이번에 새로 사온 식물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새로 사온 식물을 아무 데나 둬서 빨리 시들어서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실내 공간에서 어디에 두는지, 어느 공간에 두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새로 식물을 사오면 처음엔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에 둬야 합니다. 약 2-3주 후에는 햇빛과 조금 떨어진 창가에 둡니다. 또 2-3주가 지나면 내가 원하는 곳에 배치하면 되는데요. 식물이 처음에 집에 왔을 때 공간마다 빛이 들어오는 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마다 들어오는 양에 맞춰서 식물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돼요. 새로 사온 식물, 적응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 원래 자연에 살 때보다 실내로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 가장 문제된 게 광입니다. 실내로 들어오면은 되게 햇빛이 되게 많이 적어집니다. 그러면은 식물 입장에서는 이 적어진 햇빛에 적응하는데 최소한 6주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오면은 바로 어두운 데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집에서 가장 밝은 베란다에서 2-3주, 그리고 조금 안쪽으로 창가로 들어와서 2-3주 이렇게 하면은 그 우리 집 환경의 순화, 그러니까 광순화라 그러는데요. 이 광순화가 되면은 조금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식물의 성장이 멈추거나 잎이 누렇게 뜨거나 꽃봉오리가 피지 않고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식물을 더 밝은 장소로 옮겨줘야 합니다. 매일 280개가 넘는 식물을 관리하려면 손이 많이 갈 텐데 번거롭거나 힘들지는 않나요? 힘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식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식물과 함께 하는 공간에서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위안도 되고 그리고 굉장히 산림욕을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힐링도 되고요. 그래서 숲에 약간 식물들에 둘러싸인 그런 공간에서 제가 치유받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식물에서 나오는 음이온과 피톤치드는 심신 안정에 큰 효과가 있는데요. 식물이 음이온과 피톤치드를 만드는 원리는 뭘까요? 음이온인 경우에는 식물 뒷면에 그 기공을 통해서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방울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기공을 통한 물방울에 의해서 이렇게 산소하고 만나는 산소가 가장 좋은 산소고요. 이제 그게 이제 음이온인 거죠. 그 다음은 이제 피톤치드 같은 경우 우리가 피톤이 플랜트, 영어로 하면은 치드가 죽인다라는 뜻이거든요. 식물에서 나오는 균을 죽이는 물질. 그러니까 식물이 자기 방어용으로 균을 내놓는 것이 우리 인간한테는 그게 향으로 느껴지는데 이제 오랫동안 인간이 숲에서 살아오면서 코드가 맞아져서 그게 우리한테는 오히려 건강에 좋은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나 우리에게 이로운 식물. 실내에서 키울 때 그 장점을 더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사실 공간과 식물 간에도 궁합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환경에 맞춰서 식물의 궁합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거실 같은 경우는 온 가족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잎이 큰 관엽식물을 이용해서 공기정화 기능이 큰 이런 떡갈 고무나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알리 고무나무, 이런 고무나무 종류들이 좋아요. 그리고 주방에서는 아무래도 음지인 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음식을 하다 보면 일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 있는데 그런 제거 능력이 조금 좋은 이런 스킨잡소스 종류를 키우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침실 같은 공간은 아무래도 수면을 취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식물들이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거꾸로 산소를 배출하는 이런 열대선인장 혹은 다육식물, 또 서양란을 키우시면 좋아요. 그렇다면 식물은 어떤 원리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배출해내는 걸까요? 식물은 이렇게 잎이 있고 뿌리가 있는데요. 뿌리에서는 물을 흡수하고 잎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하늘에 있는 햇빛을 이용해서 당을 만드는 것이 광합성인데요. 이 과정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저감이 되고 밑에 있는 물에서 뽑아 올렸던 그것에 있는 산소가 분리돼서 결과적으로 부산물로 산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화분 하나로 시작해 모두가 부러워하는 실내 정원을 갖게 된 상혁 씨. 식물 기르기가 주는 즐거움은 아무래도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식물로 채워진 공간에서 그런 편안함을 느끼는 게 정말 좋아서 다른 분들도 한번 이렇게 키워보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취미, 홈 가드닝. 나만의 정원을 갖고 싶다면 작은 화분 하나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꽃이 평소보다 일찍 개화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꽃뿐만 아니라 돌발 해충의 부화 역시 앞당겨져 방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날씨와 개론에서는 돌발 해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해충은 말 그대로 농작물을 해치고 살림에도 피해를 주는 곤충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돌발 해충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또 어떤 피해를 주는지 설명해 주시죠. 돌발 해충이라는 것은 이제 시기나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돌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농작물이나 일부 살림에 피해를 주는 토착 또는 외래 해충을 말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돌발 병 해충은 매미나방, 미국 선녀벌레, 갈색날개 매미충, 꽃매미, 과실파리루 등이 대표적인데요. 네. 이들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죠. 돌발 병해충 중 하나인 갈색날개 매미충은 지난 2010년 충남 공주시와 경기도 고양시의 산지에서 최초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좀 국지적인 양상을 보였는데 2018년에는 92개 시군으로 확산을 했고요. 2020년엔 거의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발생 강도가 커지고 있고 피해 면적도 늘고 있죠. 갈색날개 매미충은 사과나 복숭아, 블루베리, 산수유 등에 서식해서 줄기와 과습의 즙을 빨아먹고 분비물로 거름병을 유발해서 농산물의 품질과 수확량을 떨어뜨려요. 더군다나 미국 선녀벌레나 갈색날개 매미충은 줄기나 껍질 틈에 알을 낳기 때문에 알을 발견해서 약재를 살포 방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돌발 해충이 농가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도심 속에서도 나타나서 좀 충격을 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매미나방 같은 경우는 크기가 성인 남성 엄지손가락만한 동나방과 곤충인데요. 예. 지난 2020년 매미나방 피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6,000헥타르에 달했습니다. 매미나방은 산림의 수목 피해는 물론 아파트, 공원 등 도심 생활권에도 대량으로 나타나면서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죠. 특히 매미나방 털에는 독성이 있어서 몸에 닿으면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 산림청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6월 충북 진천군에서는 벚나무가 이파리 하나 없이 앙상한 가지만 남았는데 먹성 놓은 매미나방 유충이 깨끗하게 잎을 갉아먹었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예. 또 인근의 밤나무, 매화나무, 참나무도 닥치는 대로 먹어치면서 열매나 꽃을 피우지도 못했는데요. 또 나무 막대기 모양의 대벌레는 서울 은평과 제주도 등에 발생을 했는데 생활권 내에서 발생하는 대벌레는 비처럼 쏟아져 주민들을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네. 대벌레は주로 상수리나무와 참나무 등의 화렵수 잎을 갈아먹는데요. 가로수라든가 과수 또 기타 농작물에도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올해도 이런 돌발 해충이 창궐할 가능성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봄철의 이상 고온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돌발 해충이 많이 나타나는 게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12월과 올해 1월 같은 경우 평균 기온이 전국적으로 평년하고는 비슷했어요. 근데 월동 해충의 발육이 시작되는 2월은 2.4도, 3월은 2.6도 이상 평년보다 기온이 올랐습니다. 네. 또 그리고 3월은 역대 가장 따뜻한 달이었거든요. 이로 인해서 올해는 돌발 해충 월동란, 이게 뭐냐면 겨울을 버틴 알이거든요. 예. 이 알의 생장 속도 또 생존율이 높아져서 부화 시기가 앞당겨지고 부화량도 증가해서 예년보다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권역별 돌발 해충의 부화 시기를 예측을 해봤는데요. 예. 갈색 날개 매미충과 꽃매미는 전남 경남 지역에서 최소 10일에서 12일 정도 일찍 부화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평년 부화 시기는 한 5월 중하순경이었는데 올해는 5월 초순 무렵이 될 전망이고요. 전북이라든가 충남 경북 지역에서는 약 7일 정도, 경기와 강원도에서는 약 10일 정도 부화 시기가 앞당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선여벌레는 갈색 날개 매미충, 꽃매미, 매미 나방보다 평균 2일에서 3일가량 부화가 늦을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국내에 처음 유입된 2010년도 초반과 비교해보면 10일에서 한 12일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기후변화는 더욱더 심각해질 텐데 이렇게 되면 돌발 해충의 피해도 더 커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기온이 높이 올라가게 되면 발육 속도도 빨라지고요. 생식에도 영향을 주죠. 원래는 1년에 성충이 딱 한 번만 나오던 것들이 2번, 3번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의외 중인 미국 흰불나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3화기에 그러니까 성충이 3번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관찰되었는데 3번 성충이 생긴다면 당연히 밀도도 증가하고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피해가 큰 만큼 근본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방제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돌발 해충은 한번 발생을 하면 피해를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방과 방제가 아주 매우 중요하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충 월동란의 50%가 부화하고 일주일 후에 공동방제를 시행을 하고요. 부화가 거의 끝나는 5월 하순 무렵 한 차례 더 공동방제를 하는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한국임업진흥원도 산림병해충 모니터링 센터를 통해서 드론이라든가 ICT 등 최신 기술을 활용을 해서 4대 병해충 및 돌발 병해충 14종에 대한 피해 발생 면적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기후변화가 우리 환경에 가져오는 크고 작은 피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KB에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잠깐만. 이 아침에 왜 내가 걸리냐고. 나만 아니면 된대. 5시 34분. 이거야.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거? 우와, 장관이다. 화이팅 사이언스 고척이요. 화이팅!
주방에 뭐 얻는 거 이렇게 선반 하나 해줘요. 물이 잘 안 다치고 사시면도 그렇고. 야, 여기는 진짜 좀 여기는 폐가 같은 느낌인데? 원래 살던 사람이 두고 간 게 여기서 사람이 살겠어요.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암담한데요. 큰 건수가 하나 들어왔네. 그러게요. 스케일이 크네요. 옥천에서의 두 번째 날을 맞은 고쳐듀오팀. 힘든 산행의 목적은 일출이었네요. 네, 강렬한 일출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역대급 의뢰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